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9번째 페이지. 한국에서 떠돌고 싶은 귀신 괴물들은 먼저 이분께 거주지 등록 허가를 받길 바랍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강의 후에는 은밀히 괴담을 수집하고 있는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네, 여러분 초복과 대설을 앞두고 잡지사에서 남양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고 모골이 송연해지는 귀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귀신 전문가 곽재식 선생님과 함께 귀신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각종 귀신 썰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궁금한 게요, 작가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남양 특집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네. 남양,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말부터 어렵죠. 어릴 때 남양 특집, 남양 이런 얘기하면 좀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남양 무슨 뭐 우유 얘기하냐, 분유 얘기하냐,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약간 말을 끊어서 납량 특집,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표준 발음은 남양. 예, 남양이죠. 한글로 쓸 때 이제 납량이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납부한다, 뭔가를 납세한다, 갖다 준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 납자하고, 네. 그다음 시원하다, 서늘하다, 그러니까 청량하다. 우리 요즘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량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원함을 납부해 준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이제 남양입니다. 그래서 네네. 뭔가 시원함을 납부해 주는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특선 프로그램. 여름철이 덥지만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네. 저희가 선생님께 시원함을 납부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약간 이런 뜻으로 나이스하다. 쓰는 말이 남양 특집이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 말이 일본에서 출발한 말인가요? 출발을 일본에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원래는 이 한문 표현으로 예전부터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좀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데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네. 조선왕조실록의 좀 초창기 태종 임금 시대에 처음에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뭐 이것저것 건물 짓고 하다가 경복궁을 이렇게 지은 다음에 경복궁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좀 멋있고 좀 시원해 보이는 큰 건물 하나 뭐 좀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경회루? 경회루 있지 않습니까? 네. 경회루 이제 물을 근처에 있는 그런 누각으로 시원하게 돼 있으니까 딱 봐도 좀 시원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건설하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름을 뭘로 붙이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지금의 경회루 외에도 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누각이다. 그런 기분이 드는 누각이다 해서 승운루 이런 이름도 후보로 거론을 했었고요. 예. 1412년 음력 5월 16일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태종 임금이 또 생각했던 다른 이름으로 납량루, 남량루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지금 경회루를. 네, 요대로 약간 낙착이 됐으면 진짜 여름철마다 남양 특집 다 경회루 주변에서 하고 뭐 무조건이지. 난리 났겠죠. 이름이 남량루인데, 그죠? 그러네. 근데 이제 시원한 느낌. 이런 걸 보면 태종 임금도 조금 더위를 싫어하는 편이었구나. 그럴 수 있네요. 네, 이 대표적인 건물의 이름을 이 남량루라고 이렇게 붙일 정도면 그랬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마침 또 이 기록이 있었던 시점이 음력 5월 16일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 초여름 여름철이에요. 그러네. 음력 5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덥다 보니까 이름도 그냥 남량루라고 할까 이렇게 좀 했지 않을까 싶죠. 겨울이었으면 또 달랐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떤 이름으로 고르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주 높은 신하이자 굉장히 뛰어난 학자로도 이름이 있던 하륜한테 어떤 이름으로 정하면 좋을지 물어보니까 하륜이 이제 그 중에서는 경회루를 찍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남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뜻 그대로 처음에는 그냥 뭐 시원하게 해준다, 뭔가 이렇게 여름철을 좀 잘 버티는 방법 이런 거 할 때 굳이 뭐 무서운 거, 공포물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주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왜냐면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곳에 쓰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뭐 올여름 뭐 남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뭐 아이스크림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흔히 쓰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양 특집을 한다라고 하면 꼭 공포물 무서운 거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남양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음악을 들려주면 무슨 공포영화 주제곡 그런 거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말뜻 그대로 여러분에게 여름철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라는 뜻으로 주로 무슨 뭐 해변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래 뭐 이런 거. 뭐 별이 쏟아지는
남양은 이게 남양이네. 해변으로 가요. 이런 노래 많이 틀어주면 예. 그런 노래만 1시간 연속으로 틀어드립니다. 피서는 가시지 못하지만 바캉스 못 가시지만 우리 CBS에서 음악 들으시면서 더위를 피하십시오. 이런 거 남양 특집이라고 들 했었거든요. 네. 이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뜻이 지금하고는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양 특집 포함해서 무서운 걸로 시원하게 하겠다는 것도 포함은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었던 것이죠. 항상 이 CBS 라디오 스튜디오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제 벽면에 붙여놓은 CBS의 역사를 표현하는 사진들 중에 1960년대에 다이얼 Y를 돌려라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후라이보이 곽규석 선생님의 모습이 사진으로 항상 들어오는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오늘도 그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보면서 생각을 했죠. 곽규석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때는 남양 특집이라는 의미가 지금처럼 공포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시원한 음악 같은 걸 틀어주는 그런 의미였겠구나라고 생각을 오늘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뭐 남양 특집 이런 용도 외에는 좀 잘 안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일단 말도 어렵고 워낙에 한자어다 보니까 이게 한문을 별로 많이 안 쓰고 한글을 많이 쓰는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있던 말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자를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비교적 좀 많이 쓰이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노로유카라든가 노로가 이제 남량이거든요. 그래서 남량 여름철에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무슨 이런 평상 같은 거 펴놓고 야외에서 뭐 이렇게 논다 이런 거 할 때 여름철에는 너무 남량 문화가 있다. 뭐 남량법이 어떤 걸 택하면 좋을까 이런 게 이제 일본에서는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계곡 가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피서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뭐 피한다라는 뜻의 피라는 글자도 좀 쉽게 어감이 와닿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피서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면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조금 더 많이 쓰이던 단어인 이 남량이라는 단어가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조금 더 우리나라에 더 많이 유행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이제 남양 특집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공포물, 약간 공포 콘텐츠를 다루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근데 이 무서운 거 볼 때 그 오싹함이 진짜 더위를 해소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작가님? 과학적으로. 그 전에. 일단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면 우선 편하게 가시죠. 우선 우리가 요거 우리 쉽게 이제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긴장에 관련해서 했을 때 어떤 무서운 상황, 긴장하는 상황이 닥치면 교감신경이 자극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땀이 좀 나줘야지 사람이 훨씬 더 무시무시하게 그런 게 덮쳐올 때 빨리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포유류 동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열을 식혀주고 무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땀을 내가지고 몸에서 열이 많이 나도 식혀줄 수 있도록 미리부터 대비를 한다. 그게 긴장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땀 나는 이유다. 우리 뭐 김 작가님 같은 경우에 손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난다. 뭐 이런 말씀도 그때 살짝 들려주셨죠. 김 작가님은 우리 김 작가님이요? 아닌가요? 맞죠. 김 작가님 맞죠. 우리 에디터. 그런 말씀해 주셨던 기억도 갑자기 문득 나는데. 다한증이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 그렇게 몸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몸을 많이 움직여서 땀이 나면 그 땀이 식으면서 좀 시원해지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히 몸에서 열도 많이 나기 때문에 더운데 어떻게 할까? 이럴 때 뭐 열심히 뛰어봐. 그럼 땀 나면서 시원하잖아라고 하면 장난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싫어하겠죠, 다들. 그럼요. 그런데 무서운 영화를 보면 몸을 굳이 움직이지 않고도 어떤 무서움, 긴장감만 많이 높여줘가지고 교감신경은 자극해서 땀을 흘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딱히 뭐 또 그렇다고 더 덥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러면 공짜로 땀이 나면서 그게 살짝 사람을 시원해주게 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화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어떤 몸을 조금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서운 걸 보는 게 효과가 조금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로는 충남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이거 뭐 2012년에 했던 실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명작 공포 영화죠. 장화 홍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하면서 몸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대체로 한 몸 주변의 온도가 주로 이마, 콧등 이런 데를 중심으로 0.
0.04도에서 0.69도 정도 약간 내려가는 게 관찰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뭐 섭씨 35도에 절절 끓는 더위다라고 할 때 공포 영화를 보면 한 35도일 것 같으면 34도 정도 되는 느낌 정도로 가는 데는 그러니까 조금 도움 되는 거죠. 조금, 효과 있네. 조금 예. 도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사실 조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미하죠. 이게 여름철에 무서운 걸 보여줘서 더위를 잊게 한다라는 이런 문화가 세계에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특히 좀 강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세계적으로 공포 영화의 명작이다. 공포 영화로서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 정말 극히 드문데 거의 뭐 순수 공포 영화로는 유일무이하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뭐죠? 엑소시스트 있거든요. 엑소시스트. 예. 엑소시스트 맞나? 작품상이 아니라 감독상이었나? 하여튼 작품상 아니면 감독상일 거예요. 예. 1973년에 개봉이 됐었는데 언제 개봉이 되었느냐? 12월 26일에 개봉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오히려 겨울에 개봉된 거죠. 그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뭔가 약간 어떤 뭐 예수님,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을 때 네네. 완전히 역으로 갑자기 악마가 사람한테 달라붙는 이런 영화를 훅 개봉을 하는 이런 작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포 영화 중에서 뭐 스탠리 큐브릭 명감독이죠. 이분이 연출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또 뛰어난 공포 영화로 굉장히 명망이 높은 샤이닝 같은 경우에도 1980년 5월 23일에 영국에서 처음 개봉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도 봄철에 개봉이 된 거예요. 그러네. 여름철 특성으로 개봉된 것이 아닙니다. 좀 최근 영화로 좀 시선을 돌려봐도 9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시리즈가 계속 제작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시리즈가 가끔 나오고 있는 스크림 같은 경우에 1996년 12월 20일 역시 겨울에 먼저 개봉이 됐거든요.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 굳이 공포 영화를 여름철에 개봉한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네. 아예 공포 영화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할로윈이라는 영화는 미국에는 이제 만성절이라고 하죠. 한자어로는 할로윈이 되면 그때 뭔가 이렇게 뭐 무서운 거를 좀 즐기고 유령으로 뭐 괴물로 귀신으로 분장을 하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을철에 맞춰서 할로윈이 10월 31일이죠. 가을철에 맞춰서 공포 영화를 개봉하는 사례가 오히려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 영화 중에서도 일부러 여름철을 잡아서 개봉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할리우드 공포 영화도 있기는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국 배우들도 많이 출연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CBS와 약간은 뭐랄까요 반대편에 있는 이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지? 공포 영화 중에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맨에서 약간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로 666이 등장을 하죠. 666이라는 걸 되게 유행시킨 영화이기도 한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1976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1976년 6월 6일에 개봉을 했죠. 이런 마케팅상의 이유로 여름철에 개봉한 공포 영화도 없지는 않습니다. 남양 느낌은 아니네요. 예. 그런데 이게 남양 특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어졌냐면 할리우드 쪽에서 이런 남양 특집 느낌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옛날에 이제 남양 특집이라고 할 때 곽규석 선생님 시절 1960년대 70년대 시절에 남양 특집이라고 하는 것 중에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여름철에 멀리 피서 바캉스 여행은 못 떠나시는 분들은 대신에 시내에 도시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면서 피서를 즐기십시오. 특히 60년대, 70년대에는 이 극장 산업이라는 게 세계의 전자산업, 전자전기산업의 혹은 전기 문화 자체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냐면 에어컨의 보급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산업이 극장 산업, 영화관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극장은 여름철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극장은 문을 다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더울 때 극장에서 장사를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화가 개발된 거는 19세기 말인데 그럴 때 영화 장사를 해보면 여름철 장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에어컨이라는 게 개봉되니까 극장 사람들이 이거다.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비싸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초창기에 국내에서도 에어컨이 초창기에 설치된 곳들이 높은 분들 사시는 뭐 부잣집이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거 말고는 극장에 대거 먼저 도입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돌아다니는 좀 잘못된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석굴암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도입한 게 대한민국 에어컨의 시초다라는 게 잘못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초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극장에서 에어컨 도입한 게 더 먼저입니다. 극장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에어컨 한번 체험해보면 나도 에어컨 사야겠다.
사야겠다. 이거 진짜 좋네.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세계에 에어컨이 많이 퍼지는데 세계에서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 문화가 생긴데 극장이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쏘이면서 영화 보시면서 스트레스 푸시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남양 특집이라는 이야기를 60년대, 70년대에 많이 썼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럴 때 보여주는 영화로 네. 뭔가 이 극장에 사람들이 보러 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영화라든가 어떤 예술적인 알 수 없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동안 뭐 사람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이런 영화가 잘 될 리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 남양 특집 영화는 좀 별 큰 생각 없이 네. 시원하게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약간 좀 자극적인 짜릿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많이 틀어줘야지 네. 남양 특집을 하기에 좀 유리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남양 특집 영화로 편성을 하면 네. 지금처럼 공포물까지는 아니지만 네. 주로 액션 영화 액션. 아니면 뭔가 범죄 영화 뭐 이런 무술 장면 많이 나오는 뭐 때리고 부수는 영화, 사람 예. 잡는 영화 이런 거를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부드럽게 조금 더 강조되면서 공포물 쪽으로 조금 옮아간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기름을 부은 영화가 뭐냐면 네. 모든 여름철 블록버스터의 약간 원조라고 할 만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1975년 6월 21일, 6월 20일 네. 여름철에 개봉됐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네. 최초의 메이저 대표적인 성공작 네. 대흥행장.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영화들의 흥행 기록을 다 갈아치운 어마어마한 전 세계 최고의 메가히트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었는데 예. 그게 뭐였겠습니까? 75년? 네. 조스? 조스. 조스. 이렇게 감이 좋으시죠? 조스가 그때 엄청 휴가지에서 해변에서 이렇게 예. 하는데 갑자기 상어가 닥쳐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여름철에 개봉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걸 좀 가깝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여름철에 이거를 개봉을 해가지고 또 여름철에 뭔가 이렇게 좀 짜릿한 걸 보면서 다른 걸 잊을 수 있는 그 남양 특집의 의미도 좀 들어맞잖아요. 조스가 여름철에 짜릿한 영화로 한번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조스가 영화 내용이 뭐 귀신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네. 무서운 상어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게 약간 공포물로서 해석될 여지가 아주 다분한 영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약간 여름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짜릿한 영화, 스릴러로 공포물을 좀 해도 좋겠다라는 인식이 할리우드에서 좀 생겼고 네. 그래서 할리우드 공포 영화 중에는 미국에는 여름철이 되면 네. 애들을 무슨 캠프 같은 데 보내는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미국에는 여름철 공포 영화로 뭐 어떤 캠프 같은데 네. 혹은 휴가로 어떤 뭐 산속에 있는 숲속에 있는 오두막 같은데 맞아. 호숫가에 뭐 애들이 네. 혹은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뭐 악당을 만난다. 그런 것 같아. 마귀를 만난다. 맞아. 예.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스의 영향으로 크게 폭발적으로 좀 유행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남양 특집 문화라는 거하고 겹쳐져 가지고 80년대에 텔레비전에서 남양 특집으로 주로 이런 공포물, 귀신 이야기를 많이 편성을 하면서 80년대 후반쯤 되면 60, 70년대에는 그냥 더위를 잊게 해주면 이런 싱그러운 음악만 틀어줘도 남양 특집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80년대 후반부터는 남양 특집이라고 해놓고 별이 쏟아지는 이런 음악 틀어줘. 이게 무슨 남양 특집이야? 그러네. 별이 쏟아지야 갑자기 귀신 나오나? 약간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좀 말의 의미가 많이 변환되었고 남양 지금의 남양 특집은 고무렵쯤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머리가 좀 쭈뼛 서야 남양 특집이다 이렇게 쳐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딱히 뭐 믿지도 않습니다만 이제 귀신을 봤다고 하는 분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생김새를 묘사하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일단 귀신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조금 그렇다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약간 그렇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여기서부터는 또 조금 너무 약간 과학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귀신이라는 게 객관적인 그런 과학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분히 문화적이고 좀 개인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뭐만 봐도 좀 잘 알 수가 있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지금 이 스튜디오로 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가지고 예. 야, 나 귀신 본 것 같아. 나 진짜로 귀신 봤어. 네. 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 사람이 딴 이야기를 안 해도 여기 한국의 서울에 있는 이 목동에 있는 방송국에서 누가 뛰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뭘 봤다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하냐면 뭔가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아마도 여성일 것이고 아마도 옷차림은 흰 옷을 입은 그치. 그런 게 있는 거를 얘가 보고 뛰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상상. 라고 딴 설명을 안 해도 다 그거를 다들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뭐 내가 야 나 오늘 귀신 같은 꼴이야라고 이야기하면 그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너무 뭐 그런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한국에서는 귀신 모습이라고 하면 다 그거를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뭐 프랑스, 영국, 뭐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는 네. 흔히 귀신, 유령을 표현하려면 뭘 많이 표현하려면 약간 식탁보 같이 생긴 허연 덩어리가 너울너울 날아다니는데 눈 있는 곳에는 약간 검은 맞아. 눈 구멍만 있는 자국만 같은 거 있는 거. 야, 캐스퍼 같은 애들. 캐스퍼 같은 거. E.T. 같은 영화에서도 할로윈 돼가지고 애들이 막 변장하고 이렇게 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변장하면서 그런 뭐 보통 이제 그런 거 만들기 귀찮은 애들이 그걸로 많이 하죠. 집안에 있는 엄마 허연철 하나 없어요. 준비 못한 애들. 네, 허연철 아무거나 하나 구해가지고 까만색 매직펜으로 눈에 구멍만 2개 이렇게 표시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거 하고 얘 유령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유령이라고 하는 그거를 한국에 이렇게 누가 갖다 놓으면 아니 식탁보에 까만색 동그라미 2개 해놓은 걸 누가 저기다 왜 갖다 놨지? 저게 뭐야? 그 귀신이라고 인식도 안 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모양이 그 문화. 그 사회. 그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은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과학적 실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동물들이 뭐 강아지가 네네. 진짜 아무도 없는데 보면서 막 웡웡 짖을 때 네네. 강아지가 귀신을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동물들은 귀신을 그 이제 뭐 그런 설이 있죠. 우리나라 옛 전설 중에서도 뭐 그 비슷한 전설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국립공원공단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반달곰 복원 사업을 해가지고 지리산에 반달곰 숫자가 좀 많아지면 생태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반달곰을 키워서 이제 풀어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반달곰이 지금 거의 한 80마리 정도 지리산 일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반달곰들이 가끔 가다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힐 때가 있는데 반달곰이 지금까지 반달곰 이 복원 사업을 한 지금까지 흐른 시간 동안 거의 지금 한 10여 년? 거의 지금 20여 년 했습니다. 20년 정도 반달곰 복원 사업 하는 동안 사람에게 입힌 가장 큰 피해가 뭘까요? 반달곰이 어떤 피해? 참고로 한국 반달곰은 아직까지 사람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때리진 않았다. 어떤 피해를 가장 크게 입혔을까요? 가방털이? 아닙니다. 가방털이한 곰도 있긴 있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은 피해를 한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한 30건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올 때는 한 30건에서 50건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의 피해를 입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겠네. 반달곰이 곰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벌.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감이 야 이거 뭔가 지금 뭐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나 뭐가 돌아다니면서 신들렸나? 이거 아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맞아요. 반달곰이 양봉 농가에 내려와가지고 특히 이제 양봉 농가가 좋은 그런 야생화의 꿀을 수집하라고 산 쪽에 가까운 데에 벌통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달곰이 그 꿀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벌통에 꿀을 먹는 게 가장 큰 피해거든요. 근데 뭐 반달곰이 꿀통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찍어 먹을 리가 없잖아요. 꿀통을 보면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렇죠, 다 아무렇게나 개걸스럽게 먹고 막 어떤 곰은 막 꿀통 들고 도망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 피해가 정말 제일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확인이 되면 우리나라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곰을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런 뭐 함정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혹은 뭐 마취총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포획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반달곰 시설로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거기서 반달곰을 재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진짜로. 꿀 건드리지 말고. 꿀 건드리지 말라고. 마치 뭐 군대에서 이런 사격할 때 사격 잘못하면 PRI 다시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뭐야 그게. 반달곰을 재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반달곰을 재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꿀통을 이것도 참 이렇게까지 훈련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꿀통을 갖다 놓고 꿀통 쪽으로 반달곰이 오게 해요. 그럼 반달곰이 꿀통이다 이러면서 오겠죠? 그렇죠. 꿀통에 가까이 왔을 때 곰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곰이 정말 싫어하고 괴로워할 만한 냄새를 갖고 있는 그 말하자면 약간 사람한테도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이 덤빌 때 사용하는 최루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곰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네. 네. 예를 들어서 곰이 사람이 들고 있다가 뿌려요. 꿀 뿌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네. 곰이 꿀통 근처에 오면 이런 걸 뒤집었으니까 절대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곰이 오면 예를 들면 뭐 사람이 그냥 짝대기로 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간단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곰을 짝대기로 때리는 것보다 곰을 짝대기로 때리는 것보다 곰이 후각이 개보다 7배 정도 더 발달해 있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더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네. 곰의 개의 7배 정도 발달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개가 사람보다 후각이 한 10,000배 정도 더 발달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곰은 사람 후각의 최소 뭐 5만 배, 6만 배, 7만 배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강한 스프레이 한번 해주면 정말 곰의 몸에 신체에는 그다지 큰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싫어하는 그 감각을 한번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꿀만 봐도 벌벌 떠는.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 곰이 그다음부터는 꿀통 근처에는 오지 않는 습성을 신경요법이구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네네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네. 곰은 지리산에 살던 곰이 꿀통이 있는지 사람이 나무 상자에다가 꿀 모아서 기르는지 어떻게 알고 그 먼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사람 사는 민가인 데까지 걸어오겠습니까? 곰이 무슨 뭐 유튜브나 곰이 무슨 뭐 이런 뭐 땡튜브나 뭐 이런 SNS 영상 보다가 사람 곰도 꿀도 키우잖아. 이런 거 보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고가 있어서 그거 보고 찾아오는 거 냄새만 맡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나 동물들 중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후각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개의 감각 속에서 이거 뭐 이상한 냄새인데 저기 무슨 냄새 왜 나는 거지? 이런 게 곳곳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둔한 거네. 꼭 냄새가 아니라 뭐 청각적인 거라도 소리가 들리는 거라도 고래 같은 경우에 고래. 노래를 부른다라고 흔히 이제 감상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뭐 노래라기보다는 뭐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소리를 질러가지고 뭐 수컷과 암컷이 혹은 뭐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부르는 서로 대화를 하는 뭐 이런 소리를 바닷속에서 많이 낸다라고 하는데 해수욕장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치실 때 그 소리 되게 멀리 퍼져 나간다고 하거든요. 혹시 뭐 고래 소리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큐멘터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시다가 이런 소리. 우우우 이런 고래 소리 나도 들린다 이러신 분 잘 없으실 거예요. 그건 없죠. 그건 없죠. 왜 그러냐면 고래가 내는 소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에 한계가 있거든요. 가청 주파수로 하는데 낮아봐야 20Hz, 높아봤자 2만 Hz 그 사이의 소리밖에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근데 고래는 그거보다 더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고래의 노래 소리는 되게 가끔이고 대부분은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소리의 노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래는 사람이 듣고 감지를 하지 못해도 노래소리 해변으로 가요 소리 들리는데 고래한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보고 있으면 혹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고래가 왜 저렇게 막 신나서 들썩들썩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귀신 노래를 듣고 있나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동물과 사람의 감각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작가님? 뭐 요 얘기 귀신을 흔히 이제 가리킬 때 뭐 영, 원귀, 악귀, 역귀, 액귀, 마귀 뭐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는 뭐 다들 뭐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걸 차이점을 뭐 굳이 말뜻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려면 뭐 하나하나 이제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분히 좀 인위적인 것입니다. 뭐 인위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뭐 인위적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거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귀신이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일본에서도 귀신을 귀신이라고 할까? 중국에서도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 중국에서도 귀신을 귀신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란 말, 그러니까 말이 통하긴 통해요. 안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귀신이라고 한자로 쓰면 다들 알아볼 거예요. 오히려 뭐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제일 안 쓰니까 한국 사람이 귀신을 귀신이라고 써놓으면 제일 못 알아보겠죠. 그렇긴 한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귀신이란 나 귀신 본 것 같아. 여기 귀신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할 때 귀신이라는 말보다는 유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유령이 일본 쪽이구나. 중국에서는 귀신이라는 말보다는 귀혼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천녀유혼. 그래서 어감이 쓰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건 다분히 좀 한국적으로 정착해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귀라는 글자하고 신이라는 글자가 합해져 있는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도대체. 그런 말인데 각각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신이라는 글자는 약간 신령님 이런 쪽의 성격이 좀 더 강한 거예요. 좀 신통한 대상, 뭔가 신성한 대상.
뭐 산신령 같은 어. 그런 거를 나타내는 글자가 신이라는 글자죠. 네. 그에 비해서 귀라는 글자는 귀. 약간 괴물 같은 거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아, 그래요. 꼭 그런 신령스러움이라든가 무슨 뭐 죽어서 변한 거 이런 게 아니라도 네. 뭔가 괴물 같고 이상한 거에는 귀라는 글자를 좀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옛날 조선시대 한문 기록 같은 걸 보다 보면 네. 요즘 우리가 도깨비라고 부르는 것도 한자로 귀라는 글자로 많이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에 나온 이야기책인 기관 이런 책 보면 네. 연귀 취부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붙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게 귀 때문에 부유해졌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라는 게 연귀취부 이야기에서 이 귀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귀신이라고 할 때 그 귀자를 쓰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귀신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돼 있냐면 일단 하나가 뭐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 40명 정도가 떼거리를 지어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40명 정도가 떼거리를 지어서 나타나면서 무슨 뭐 무섭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의 청계천 어귀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네. 40명 정도가 때로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놀고 있다. 아. 근데 놀고 있을 때 멀리서 보면 뭔가 번쩍번쩍하는 불빛 같은 느낌 그런 게 나더라. 파티원들이네. 라고 되어 예, 있고 예. 그 중에 총대장 같은 경우에는 예. 뭐라고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예. 머리에 뿔이 하나 나 있고 아. 몸은 퍼런색인데 네. 털은 붉은 털이 나 있다. 붉은 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건 약간 요즘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도깨비 도깨비. 모습을 많이 묘사를 맞아요.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얘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거 도깨비 방망이 뭐 도깨비하고 뭐 혹대로 어쩌고 하면 돈 버는 이야기 우리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계통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시대에는 귀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도깨비라는 뜻으로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런 좀 신령스럽고 신성한 대상 더하기 뭔가 괴물 같고 약간은 좀 무서운 대상 그런 걸 둘 다 뭉뚱그려가지고 귀신이라고 하면 요즘에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무슨 뭐 조상신이 내려온다 이런 것도 귀신이라고 네,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무섭게 한다 이런 것도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두 개가 합쳐진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귀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된 것인데 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만 하더라도 약간 어감이나 네. 쓰이는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역시 다분히 좀 문화적인 이런 관념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벌써요. 야, 진짜 귀신이 고칼로리시네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 그러니까 귀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한의 정서를 떠올리는데 네네. 그 억울하고 사무치는 그 한의 마음이 귀신을 만드는 어떤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옛날 사람들의 이제 사고 방식 때문에 이제 생긴 이야기이겠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원한은 누가 풀어주는 거냐. 분명히 세상의 어떤 이치가 공명정대하고 뭐 착한 사람은 복을 내리고 네. 나쁜 사람은 벌을 준다. 뭐 이런 게 당연하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네. 억울한 사람 생겨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면 그거는 누가 풀어주냐라는 이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던 거죠. 네. 특히나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비해서 옛날 사람들은 억울할 일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억울함이 귀신이 되어서 남을 수가 있고 그 억울함을 귀신에게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관념이 옛날에 많이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귀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조선 중기 무렵쯤 해가지고 대충 한 16세기 후반쯤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그런 장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장소? 지금은 이거를 귀신하고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렇지만 그렇게 단골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네. 여기 진짜 귀신 많지라는 식의 생각이 여기 귀신 진짜 중요하다. 이곳에 있는 귀신을 잘 해결해야지 잘 대접해야지 그래요?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어디지? 정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거든요. 예. 조선시대에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는 곳 어디였겠습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 감옥의 귀신이. 네. 지금 최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3심에 걸쳐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도 나 억울하다. 그렇죠. 이거 뭐 나 표적 수사 받은 것 같다. 나 뭐 어떤 뭐 희생 어떤 뭐 나쁜 사람에 의해서 권한이 센 사람에 의해서 난 희생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죄를 덮어 쓴 것 같다. 이런 사람 요즘도 현대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렇지만 조선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고 오죽했겠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 뭐
이렇게 좀 운 좋아가지고 윗선에서 나를 좀 좋게 생각해주면 임금님이 갑자기 한잔하시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 사면이다 하면 그냥 풀려나는 거고 갑자기 내가 윗보여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수틀리면 야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무겁게 처벌해야 되겠다. 다들 뭐 어디 멀리 외딴 무인도로 다 유배 보내라. 라고 하면 졸지에 거기로 가는 거고 다 그런 어떤 지금처럼 어떤 법치주의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과학 수사를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다 휘둘리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하면 좀 운이 좋아질까? 귀신한테 밑보이면 끝장나는 거고 귀신한테 잘 보이면 운이 좋아서 풀려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겠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지금 현대에는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홍길동전의 저자는 아닐 것이다라는 설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허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허균이 쓴 글 중에 순군, 부군, 청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허균도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감옥에 한번 갇혔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면서 감옥에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진짜. 라고 해가지고 그 감옥의 귀신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옥의 귀신. 말하자면 어떤 감옥의 신, 어떤 재판의 신, 수사의 신 같은 그런 거죠. 그 신이 여신이에요, 여신. 젊은 여성 신인데요. 윗도리는 좀 보라색 옷을 입고 아래쪽에 치마는 엷은 황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션 테러리스트 느낌인데. 요 패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 느낌은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만은 조선시대 귀신하고 그래도 지금 귀신하고 통하는 점이 어떤 한국 귀신이기 때문에 면면이 내려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라색에 황색인데. 헤어스타일만은 머리를 풀어헤친 그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귀신이 있다라고 하고 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귀신이 뭐 얘기를 해줬고 야, 네가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너 풀어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군부군 귀신 순군부라는 게 사람 검거해서 모아놓은 부서거든요. 조선시대에 순군부군은 순군부라는 이 부서의 임금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직역을 하면 근데 여기서는 임금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를 관장하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여신, 수사의 여신, 재판의 여신이라는 게 있다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순군부군한테 내가 잘 보여가지고 운 좋게 빨리 풀려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군부군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거기에 귀신이 된 이유 역시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아니 이 수사기관에서 진범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속이 터져가지고 미치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까만색 나비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놈이 범인이다 진범이다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알려줬다. 표시하겠다. 그래서 진범이 제대로 검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아예 이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아예 감옥의 여신으로 재판의 여신으로 수사의 여신으로 내가 눌러 앉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원한과 관련된 어떤 옛날 사람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귀신 이야기가 잘 빚어졌던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순군부군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좀 널리 정착이 돼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임진왜란 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가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일본군하고 같이 싸우려고. 그때 중국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가 더 유행하지 않았느냐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순군부의 귀신이기 때문에 순군부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모든 부서마다 그거에 다 무슨 신이나 여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도 서울에도 몇 군데 있어요. 지금도 전국 각지에 부군당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당이구나. 거기에 대부분 뭐 이런 그런 무속인 같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곳이에요. 여기 뭐 귀신 붙어 있는 곳이다. 말이 약간 와전돼가지고 부근당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귀신 있는 부근에 있어서 부근당인가 약간 와전된 거죠. 원래는 부군당이에요. 부군당 문화가 지금도 전국의 곳곳에 문화재로 남아 있는데 사실은 감옥의 여신의 원한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역시나 뭐 남양 특집을 해도 30분은 택도 없이 부족하군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남양 특집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곽지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